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제는 퇴직금을 받는 건 좋은데요. 퇴직연금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이 세금은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 세금 부분이 일반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연금에 대한 이 과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두 분 전문가, 강주성, 이충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퇴직연금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먼저 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떼게 되고, 퇴직금을 받으면 이게 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요즘 주위 분들이 하도 이게 건강보험료 이 민감들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먼저 우리 전문가님 그 소득 종류별 과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아무래도 뭐 세금 관련된 내용은 일반 우리 구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종합소득 합산 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득 중에서. 그리고 이제 분류과세 되는 내용이 있어요.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는. 그래서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 것들은 6개 소득이 있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소득들은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분류과세 쪽으로 넘어가 보면, 그쪽에는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퇴직소득, 그리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분류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는 내용이 중간에 이제 이게 벽이 하나 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퇴직소득 많으면 뭐 건보료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 뒤에서 또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퇴직소득세는 그럼 과연 뭐 어떻게 뗍니까? 얼마나 떼고 뭐 어떤 구조로 떼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퇴직소득세는 근본적으로 근속연수가 짧고 또 퇴직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일단 근속연수가 길어야 되겠네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를 했습니다. 올 1월 1일 퇴직하신 분부터. 좋은 일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좋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가 늘어날까봐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은 근본적으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역선택을 할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부분까지 법제화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근속연수 공제액을 확대했습니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 곱하기 근속연수였던 걸 1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근속연수 공제액을 바꾼 게 27년 만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16년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가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손을 보면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줄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장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1억 원인 경우 10년 근속연수 하신 분들이 변경 전에는 548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되지만 변경 후에는 426만 원만 내도 되는, 실제 절감되는 세액이 굉장히 크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세액이 많이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훨씬 더 많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이런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제가 변경되면서 퇴직소득세가 많이 줄게 되었다는 것. 근속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1억 원 경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변경 후를 볼게요. 10년 시점에 426만 2천 원인데 이게 30년 건속했으면 26만 4천 원만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녀야 되겠네요. 직장 변경하면 다시 카운트하는 거죠. 계열사 내에서 하는 경우는 그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를 아예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땐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퇴직소득세라는 건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이 많을수록 이제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근속연수를 뭔가 조정할 수 있다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예전에 보면 중간정산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금들을 많이 찾아서 가셨던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기업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계열사를 포함해서 내가 중간에 중간정산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속연수를 이제 더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근속연수가 길어지니까 훨씬 더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안 받은 걸로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이제 지금 퇴직소득세 낼 게 더 적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그러냐? 어떤 경우에도 항상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 퇴직 예정일이 있잖아요. 근데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이 만약에 훨씬 더 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제 예시에는 보면 입사일부터 중간정산일이 12년이고 중간정산부터 지금까지가 10년이잖아요. 퇴직하는 시점에서 그럼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연도가 똑같이 뭐 10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세액 계산을 해서 유리한 걸로 선택해야 되겠네요. 유리한 걸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저희도 보면 이제 퇴직 예정자 교육을 많이 가 보는데요. 이 퇴직 소득 세액 정산 특례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인사과나 아니면 그 퇴직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시는 뭐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한번 문의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제 소득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퇴직 후 10년까지는 30%를 이제 절감해 줍니다. 퇴직소득세에서.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 40%를 절감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세 이연 효과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낼 세금을 뒤에 낸다. 또는 이제 이것처럼 할인을 해주니까, 감면을 해주니까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제 좋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세액 정산 특례를 신청해가지고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는데 받은 퇴직금을 내가 이렇게 안 돌려주고 그래도 이제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간정산 제도를 퇴직으로 간주하거든요. 네, 그렇죠.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중간 정산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갑자기 회사가 분리를 하게 되면서 퇴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내 의도하고 관계없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중간정산 특례를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보통 공기업들은 그 노조를 통해서 대부분 그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기업들은 그런 경우로 개인이 챙겨야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분할됐거나 아니면 그 계열사에서 다른 계열사로 전출이 된 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이게 혜택이 크니까 그죠. 꼭 챙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아까 이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지만 이미 퇴직해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분도 이제 꽤 많이 만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아, 이렇게 했어야 될 걸 뭐 이런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현재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재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일하지 않는 걸 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재취업을 하시는데, 재취업 하시다 보니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그냥 운용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30% 감면 혜택을 받고 추가적으로 10년 이후에는 40%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월 1만 원이라도 연금을 먼저 개시하는 게 현명하다. 초기에 10년을 먼저 채우는 게 중요하다. 뭐 10만 원이 됐든, 그죠? 여기서 먼저 개시해서 받는 경우를 얘기해 드리면, 이걸 왜 이제야 얘기해 주느냐, 이걸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퇴직을 지금 당장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기까지 보통 1, 2년 정도의 과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초기에 좀 더 많이 받다 뒤에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초기에 적게 받다 뒤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상담 과정에서 보면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월 10,000원씩만 받겠다라고 하면 그걸 설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몰랐던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모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연금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다 이거를 이제 퇴직소득세를 내시고 이미 다 쓰셨어요. 뭐 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그렇지만 보통 예전부터 퇴직하기 전에 자녀를 결혼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퇴직금이 거의 자녀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분들은 아니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얘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생각보다 좋은 직장, 좋은 뭐 연봉, 좋은 대우를 받으셨던 분들이 퇴직 이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힘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왕이면 정말 연금으로 받으셔서 뭐 국민연금 받으시기 전까지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뭔가 좀 이렇게 연금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부분 또 조금 더 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이제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금융기관마다 연금 소득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이 과세된다. 거기에 퇴직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연금 자산이 1,200을 다 넘을 텐데, 왜냐면 퇴직연금이 보통 한 2억 정도 있다면 월 1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겁니다. 그것만 해도 1,200을 초과하게 될 것이고, 연금저축이 있고, 또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국외인연금이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에 우리 또 연금으로 가입한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세제에 대해서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연 1,200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게 지난해까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은 근본적으로 연금으로 받으면 다 비과세입니다. 과거에 소득공제 받았던 상품이죠. 연금으로 받아도 비과세,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금으로 받아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될 거고요. 두 번째는 2001년 이후에 받은 세액공제 상품들, IRP, 그리고 퇴직금에서 받은 운용상품에 대해서는 1,200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DC에서 IRP로 넘어온 원본에 대해서는 1,200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 그 원금에 대한 부분은 1,2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IRP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넣었던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5년씩 받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약 10년 정도로 넉넉하게 길게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연간 1,200을 넘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결국 영향 미치게 되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그것도 운영 수익에 대해서 1,200을 넘었을 때
건강보험에 현재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영향을 받죠. 그것도 받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니까 분리과세 소득으로 정의됐던 이런 소득들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절세 계좌의 장단점 비교 이것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세금을 안 내려면 안 내고 줄이려면 줄이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부터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연금저축이라는 항목이 소득공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뭐 연말에 그냥 가입하시면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이렇게 환급을 받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물론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그렇진 않죠. 자, 근데 이제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가입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 한도도 이제 연 1,800만 원까지이고, 그다음에 편의상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나 MMF 그리고 ETF가 됩니다. 근데 ETF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해서 뭐 2배, 3배 이렇게 2x, 3x 가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라고 해서 수익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얻는 그런 ETF도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한도도 연금저축계좌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예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RP, 특히 채권이 들어가 있고, 리츠, ELS, ELB 같은 파생 상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의무 가입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은 10년 이상 수령을 해야 됩니다. 두 개가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5,500만 원과 1억 2천만 원이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5,5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5,5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되는 것이 16.5%가 돼요. 근데 이제 5,500이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3.2%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억 2천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1억 2천만 원이 이제 뭐 넘으시거나, 이게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또 기준점이 됐었는데,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연금저축도 한도가 없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작년까지는, 최근 3년 동안은 50세 이상인 분들만 200만 원 한도를 더 줘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었거든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모두 다 900만 원으로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서 뭔가 세제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연금 소득이 분명히 많이 적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최대한 보충해서 넣어주려고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가 다 세액공제 상품이잖아요. 두 개 합쳐서 1,800까지가 한도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세금 부분에 얘기할 때, 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그럼 IRP에 가입해야 되는지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되는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IRP에 300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금저축은 맥시멈 6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연금저축계좌 없이 IRP에만 넣게 되면 900만 원을 다 넣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가 동시에 있다면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IRP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 IRP에 할 수 있는 거는 300. 그러니까 합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러면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는 부분 환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6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번에 돈 쓸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한 2천 정도를 부분적으로 환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IRP 계좌는 부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계좌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상황에 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는 언제든지 부분 환매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축적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IRP에 추가 납입하는 돈들은 노후 자금으로 쓴다는 목적으로만 가입하시는 게 현명하시겠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무가입 기간에 근데 5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령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분 환매도 가능하고 남아 있는 거는 연금 수령하면 된다는 겁니까? 아, 부분 환매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환매를 하면 그 16.5% 기타 소득을 내야죠. 아, 예, 예. 네. 기타 소득세 내야 되고. 네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세금 부분, 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퇴직연금이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고 개인연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충분하지 못한데 이 퇴직연금이라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사항인데 그러면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과세 부분도 미리 알고 절세를 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전문가 감사합니다.